진짜 아직도 고 안성기 씨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그래서일까요? 추모 물결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5일 세상을 떠난 안성기 씨의 추모 행렬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배우 정우성 씨와 이정재 씨 같은 경우에는 안성기 씨의 두 아들과 함께 상주를 자처해서요 계속 빈소를 지켰다고 하고요. 또 굉장히 많은 이제 관계자들이 찾았는데 지금 여기 지키고 있는 상주 네, 역할을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뭐 김혜수 씨, 전도연 씨, 차인표 씨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또 안성기 씨와 영화 페이스메이커라고 2012년 영화였는데요. 이걸 함께했던 고아라 씨는 여기를 찾았다가 기자들의 이어지는 질문에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기도 아이고, 하는 고아라 씨네요. 영상이 아이고. 이렇게 알려지면서 또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네. 이런 조문객들을 맞이한 사진을 보시면요. 아까 제목에 청년 안성기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안성기 씨의 사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안성기 씨가 35살일 때, 이게 이제 87년도에요.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고 배창호 감독 영화를 찍을 때 안성기 씨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요. 저희가 기억하는 그 안성기 씨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정말 그렇죠. 따뜻하고요. 네, 당시에 배창호 감독이랑 동창이고 또 굉장히 유명한 구본창 사진작가라고 있습니다. 구본창 작가가 찍은 사진이라고 하고요. 그래요? 안성기 씨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안성기 씨 아내인 오소영 씨가 직접 이 사진을 골랐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고인의 찬란했던 빛났던 그 모습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그 모습에서 이 사진을 골랐다고 하면서요. 그 당시 투병 당시의 모습보다는 이 사진으로 안성기 씨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저희가 고 안성기 씨 이제 별세했을 때도 이제 이 빈소 마련됐을 때도 저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많고 많은 사진 중에 멋진 사진도 있을 테고 이 작품 할 때 그 멋진 이 뭐 양복 입은 모습도 있을 텐데 왜 흑백 사진을 골랐을까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이 풀렸네요. 예, 지금 보신 저 사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인 오소영 씨가 고인의 가장 찬란했던 모습을 담은 사진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진짜 그 배우 안성기의 특징과 매력을 가장 잘 표현한 사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모든 젊은 뉴웨이브, 사회파, 리얼리즘 감독들이 다 안성기 씨를 이제 캐스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랬던 이유가 안성기 씨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대표적인 배우들은 전형적인 미남 배우들이 주연급으로 나왔었거든요. 안성기 씨는 그런 전형적인 미남 배우가 아니라 뭔가 평범한 듯 소탈해 보이는 듯 뭐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따뜻해 보이고 그런 이미지가 그 평범한 듯한 이미지여서 어떤 색깔이든 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젊은 감독들이 다 안성기 씨를 캐스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한 안성기 씨의 뭔가 그 소탈하고 따뜻한 느낌이 지금 보신 그 사진에 네. 정말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네. 저 사진이 방금 설명 나온 것처럼 네. 87년에 기쁜 우리 젊은 날의 이제 사진인데 저 영화 TV에서 재방송해 주는 거 봤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영화더라고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저게 80년대 멜로 영화의 정점이었다라는 네. 평가를 받는데 컴퓨터 미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황신혜 씨의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신혜 씨가 저 이제 인연으로 지금 인터뷰 최근에 이야기하면서 그 영화 데뷔작 함께 했었는데 네. 안성기 씨가 너무 일찍 떠나서 아쉽다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 시절에 대해서 아내가 이제 그 안성기 씨라는 배우가 가장 빛나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근데 저런 첫사랑의 순애보를 영화 속에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안성기 씨가 집에서도 한결같이 다정한 남편이었다는 어머나. 거예요. 안성기 씨 아내 이제 오서영 씨가 실력파 조각가였었거든요. 부부의 연을 맺은 다음에 네. 오서영 씨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안성기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 세상에. 매년 네. 처음 만났던 날과 결혼 기념일을 빼놓지 않고 손수 챙겼다고 합니다. 사랑 매년. 꾸렸어요? 뭐. 80년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매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금 보신 그 영정 사진이 더 눈길을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았던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장남 안다빈 씨. 안다빈 씨가 그 영정 사진 속의 안성기 씨 이미지하고 좀 비슷해서 네. 그것 때문에 눈길을 많이 끌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 같아요. 이 안성기 씨의 투병 모습보다는 최재문 교수님
안성기 씨의 찬란했던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 어떤 호소, 맞아요. 부탁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안성기 씨가 본인이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제 천국으로 가면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가장 아름답고 기억에 남고 싶은 사진을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그 그랬겠죠. 사진이 저 사진이에요. 아. 그러니까 순수하면서도 일반인처럼 보이지만 너무 따뜻한 미소를 짓고 그렇죠. 있는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저 모습 보세요. 너무 순수한 청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안성기 100만 씨. 불짜리라는 그러니까요. 표현보다 네네. 더 이건 그런 부족해요. 진짜 그 표현 가지고. 네. 그래서 저 모습이 안성기 씨의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일상에서 보여지는 진짜.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네. 안성기 씨를 기억하는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이 있으면 또 뭘까요?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네. 이 사진 여러분 보시면 아, 그 사진 하고 금방 이 사진입니다. 와 진짜 이게 와 나온다. 사실요 안성기 씨가 1983년도부터 이 광고를 했는데 와. 이 광고는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의 초창기의 커피예요. 야.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먹는 아메리카노나 이런 그렇죠. 커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스푼을 타 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뭐 몇 스푼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로 저 커피가 나는 엄청나게 333이야 막 그렇게 할 때. 맞습니다. 그래서 동서식품에서 만든 커피 제품인데 이 네. 커피가 너무 오랫동안 거의 안성기 씨가 38년 동안 모델을 했어요. 와. 최장기예요. 진짜예요?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이례적으로 추모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 광고 역사상 단일 브랜드로 최장수 모델을 하신 작품이고요. 아,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사실은 저 커피 회사가 안성기 씨 때문에 엄청나게 매출이 높아졌어요. 아, 그래요? 안성기 씨가 갖고 있는 부드러운 이미지와 저 커피도 한번 읽어보면 커피 이제는 향입니다. 야. 이런 카피가 있었고요. 네.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마시고 싶습니다.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안성기 씨의 이미지가 너무 찰떡같이 맞아떨어져서 네. 커피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아하.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네. 미국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 그래요? 커피를. 네. 어머. 그러니까 거기는 이런 거 잘 안 마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거 봉지채 사가지고 이 집에서 타 마시는 분들 많았고 와. 저도 미국에서 교수하면서 제 연구실에 저걸 200개씩 한 통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이거 사서 먹을 정도로 네. 그렇게 정말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커피인데 안성기 씨가 이 신중한 고민 끝. 그러니까 안성기 씨가 또 하나 이 회사가 안성기 씨를 너무 추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광고를 거의 안 하셨어요. 와 그래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면서도 상품을 보는 거예요. 어떤 광고를 하는 게 내 이미지와 맞을까. 그래서 선택했던 게 이 커피 광고였는데 세상에. 그래서 38년 동안 이 광고를 하신 거예요. 저 밑에 자막 예. 보세요. 광고를 많이 찍으면 체한다. 어머나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게 안성기 씨의 마음이었어요. 어머나. 그러니 저 회사 입장에서는 안성기 씨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솔직히. 또 안성기 씨 이미지를 독점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추모의 뜻을 더 깊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참 평생 한눈 팔지 않고 우리 보통 본업에서 이 연기자가 본업에서 다른 걸 한다고 할 때 시체말로 외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치권 러브콜도 많았을 텐데 국회의원도 하지 않고 뭐 다른 것도 하지 않고 오직 영화인 외길만 걸었고 평생 진짜 우리들한테 무슨 스캔들 하나 없는 진짜 흐트러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화계 그리고 배우 후배들도 추모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김혜수 씨 사진 한 장 올리면서 깊게 추모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그래요? 네. 특히 이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열린 한 시상식에서 이제 사진 포즈로 하트를 해달라라고 요거 요청을 이제 하니까 김혜수 씨가 올린 사진인가 봐요. 맞습니다. 일단 하나 잠깐 볼게요. 야, 근데 이게 와, 손정희 변호사님 이거 그냥 사진 한 장이 주는 이미지가 강렬하네요, 이게. 네, 별다른 메시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평소 존경하는 선배님의 가장 멋진 사진을 올림으로 멋지다, 인해서 진짜. 와. 이분과 이별하는 심정을 고스란히 그러니까 드러낸 게 진짜 멋진 아닐까 사진이다, 생각이 진짜. 들고요. 앞서 보신 것보다 훨씬 더 카리스마 있고 좀 강렬한 이미지의 사진인데 그만큼 후배들에게도 카리스마 있는 선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드레스 셔츠 타이를 매지 않아도 드레스 셔츠 자체만으로 이렇게 멋진 뿜뿜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와. 그렇습니다. 후배들에게는 워낙 존경하는 선배이기도 하고 많은 작품을 통해서 또 많은 후배들의 기감이 된 만큼 네. 후배들의 추모 글들, 사진들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는 9일 중구 명동 성당에서도 추모 미사, 장례 미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운구, 이 장연결식에는 정우성 씨가 추도사를 맡는다라고 하고 배우 이정재 씨와 함께 입영할
이정원 씨가 운구를 맞는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민정 씨 아까 얘기하던 거 마저 해주세요. 네. 이민정 씨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상식에 가서 좋은 날이지만 또 선배님이 돌아가시는 날만큼 하트 포즈는 좀 자제하겠다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도 보였고 세상에. 따뜻하고 멋졌던 선생님 늘 기억할게요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배우 차인표 씨도 이 죽음에 대한 애석한 심정을 밝히면서 이 커피 한 잔 타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면서 아쉬움 마음을 나타내기도 세상에. 했었고 배우 유지태 씨도 같이 어울렸던 사진, 같이 식사를 했던 사진들을 올리면서 선배님의 업적과 정신을 이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추모를 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후배 배우들뿐만이 아닐까요? 아마 많은 배우분들이 표현은 못하고 그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사연을 또 어디선가 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뿐이지 다 고 안성기 선배님을 대선배님을 추모하고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따뜻하게 남아있는 고 안성기 씨 정말 우리에게 많은 행복과 즐거움을 줬는데요. 다시 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겠습니다. 분위 바꿔볼게요. 어머나, 우리가 아는 가수 겸 배우 김민종 씨 분명히 여러분도 아시죠? 결혼 안 했잖아요. 미혼이잖아요. 근데 지금 딸이 있다. 그것도 딸과 공식 석상이 나타났다. 어찌된 일일까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딸을 가진 아빠 역할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번에 너무 훌륭한 딸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저는 이 김다연 나의 딸 지금 음악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번에 연기하면서 되게 많이 놀라웠거든요. 차용한 치료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 딸 김다연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종 배우님 딸로 나온 김다연입니다.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김민종 아빠예요. 그래서 정말 영광이었고. 아마 이제 이 시사회에 앞서서 이제 이 배우들이 인사하는 아마 그런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근데 보세요. 손정희 변호사님. 김다연 양이 우리 이제 MBN 특히 또 뉴스파이터도 여러 번 출연했던 김다연 양 반가운 얼굴인데 저기에서 뭐 김민종 씨한테 아빠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부녀 관계라고 서로를 이제 애정어린 소개를 하는데요. 바로 김민종 씨가 오랜만에 그러니까 20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는 소식이고요. 영화 피렌체의 지금 시사회 과정에서 무대 인사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이 김다연 양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 그러니까 연기에 처음 도전한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김민종 씨가 중년에 이르러서 삶의 방향을 잃은 아빠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 아빠의 딸이 김다연 씨라고 하는데 그래요. 김다연 씨 연기도 처음인데 또 영화로 데뷔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빠인 김민종 씨가 대본, 리딩, 촬영 내내 챙겨줬다라고 하고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데 그 덕에 딸 역할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는데요. 이 무대 인사 과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고요. 이 칭찬을 주고받는데 이 김민종 씨가 김다연 양은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로도 대성할 자질이 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이게 극 중에 이제 부녀로 나오는군요. 그래서 아빠 하는데, 아니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아까 김다연 양이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본 사람이 김민종 씨라는데, 아니 그러면 집에서 김봉건 훈장한테는 father, daddy 뭐 그렇게 불러서 뭘 아빠라고 안 불렀어요 그러면은? 배꼽 인사하죠. 이게 유교적 부부 어떻게 보면은 삼강 오륜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가부장적 집안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못 부르던 그 딸이
오히려 아주 친한 어떻게 보면은 아빠와 딸 사이가 친구 같은 그런 어떤 프레임이 되니까 훨씬 더 친근감을 느꼈던 아, 그럼 그런 부분인 것 집에서는 같습니다. 김봉건 훈장님한테 아빠란 표현 한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했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 뭐 어머나. 결국까지 아빠 한번 부르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배꼽 인사하고 삼강오리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하.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봉건 훈장 선생님은 청학동 훈장 선생님으로 유명한 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뭐 공자왈, 맹자왈 이 그 서당에서 이런 그 유교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근함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엄격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딱 갑자기 이게 그 새아빠가 이렇게 친구처럼 하니까 이게 쑥 이게 들어오는 것이죠. 네. 우리 김봉건 훈장 선생님 결혼하기 전에 아빠 한번 불러라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본 김민종 씨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 반가워요 하실 텐데 그러면 왜 그동안 한 20년 동안 스크린에서 볼 수가 없었고 그랬는지 그 얘기 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토리를 얘기하면 2박 3일 정도 걸리는데 지금 짧게 얘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20년 만에 영화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영화계에서 이제 저를 드물진 거죠. 김민종은 영화를 하면 안 된다. 예전에 하이틴 영화 이런 건 흥행도 많이 됐는데 이 상업 영화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뢰도가 이제 떨어지면서 김민종 영화는 이제 안 된다라는 어떤 그게 딱 박힌 거예요. 정말 좋은 작품이 있었는데도 뭔가 이렇게 좀 비켜나가고 하다 보니 20년 동안 이제 쉬면서 여러 가지 반성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한 내공도 쌓게 되고. 그런 어떤 물론 본인의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아까 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김민종 씨가 젊었을 때 찍었던 그 영화 포스터들 보니까 여러 편 찍었는데 또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은 또 이런 대중문화 평론 하시니까 진짜 김민종 씨의 어떤 지금 자기 자평하는 그 연기된 자평 말고 하재근 평론가님 보실 때는 김민종 씨 연기력이 진짜 상업성으로는 진짜 좀 꽝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연기가 그렇게 상업적으로 꽝일 만큼 안 좋은 연기자가 히트작을 그렇게 많이 내긴 어렵거든요. 그렇죠. 김민종 씨가 히트작 많이 냈었거든요, 아하. 과거에.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계속해서 나왔었으면 또 좋지 않았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 어쨌든 김민종 씨가 하이틴 시절에 히트작을 많이 냈다가 성인 연기자가 된 이후에 몇몇 작품들이 흥행이 잘 되지 않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좀 많이 위축됐던 것 같고. 네. 근데 과거에 굉장히 잘 되다가 20년 쉬었다 나와도 부담이 클 판인데 지금 잘 안 됐는데 그 안 되고 나서 20년 쉬다가 다시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부담이 더 크겠죠. 그러네요. 긴장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쉬는 기간에 네. 방송도 하고 내공도 쌓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아하. 뭔가 또 이제 다시 활동하기 위한 노력을 하긴 한 것 같고 그렇게 지내다가 3년 전쯤에 이번 영화 피렌체의 감독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호. 딱 만났는데 영화 대본을 딱 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읽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 아하. 어느 중년 남자의 시간 여행인데 과거를 돌아가 보면서 시간을 이제 돌아보다 보니까 절제된 감정 연기를 해야 되는데 어렵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근데 시나리오를 보다 보니까 이거 내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요? 한 3번 정도 보니까 딱 와닿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그때 영화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네. 막상 이제 돌아오니까 여러 걱정이 무색하게 20년 만에 복귀가 화려한 귀환식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야. 그 모습 영상으로 이어보시죠. 네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저도 뭔 일인가 했어요.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평생 처음 해보는 장벌이. 그렇죠. 저는 머리를 거의 2년 가까이 길렀는데. 근데 참 여러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머리 지저분하다고. 거기다가 이제 캐릭터에 맞게 심적 변화가 있냐. 수염도 이제 길러봤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언제는 식당을 갔는데 식당 어르신이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안 받으시겠대요. 아니 왜 돈을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왜 그렇게 살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촬영 때문에 준비하고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살지 마. 아니 그 식당 사장이 패션을 모르시고 어쨌든 그 사장님은 또 따뜻한 마음으로 그러신 거니까. 근데 이 머리 기르고 콧수염까지 난 이 김민종 씨. 근데 색다른 모습에 또 많은 인기도 끌 것 같은데 가끔은 이미지 변신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들고요. 20년 만에 스크린으로 화려한 복귀, 앞으로 연기 인생에 더 날개를 달기를 뉴스파트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김민종 씨도 그랬지만 아니 김장훈 씨 아니 이다만 김장훈 씨도 지금 결혼 안 한 거 아니에요? 처가가 그렇죠. 뭐예요? 안 했죠. 근데 처가 얘기가 나오니까 결혼하나? 결혼 그죠? 소식인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일단은 아닙니다. 다만 MBN 동치미 방송에 나와서요. 이제 결혼 관련한 에피소드를 풀어놓기는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네. 김장훈 씨의 근황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궁금해요, 진짜. 네, 김장훈 씨 어떻게 지내시나 싶으실 텐데요. 그동안 히트곡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죠, 네. 산호라면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네. 또 나와 같다면 정말 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이신데 네. 요즘에 예능에서 소위 굉장히 잘 나가십니다. 아 그래요? 솔직하고 재미있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토크라고 해야 될까요? 아하. 너무 재밌어서요. 실제로 본인 입으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요즘에 MZ들이 날 좋아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이런 댓글도 있었다고 뭘까요? 합니다. 김장훈이 대한민국 노인 중에 가장 웃기지 않냐? 왜 본인을 노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었대요. 근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하긴 2년 있으면 나도 지하철이 공짜다 생각하긴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요? 63년생입니다. 63년생이요? 네. 어머나. 아니 최재명 교수님. 네. 63년생이면은 솔직히 이제 어떻게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네, 네, 솔직해져. 63년생이면은 최진봉 교수님보다 형님입니까 동생입니까? 당연히 형님이시죠. 야. 저보다 3살이 형님이세요. 아 진짜예요? 네, 얼굴은 뭐 제가 더 뭐 그럴 수 있는데 네네네. 김장훈 형님이 3살 저보다 형님이십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아, 무료로 네네네. 타려면 제 돈 내고 타고 다니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로 만 62세세요. 와.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장훈 씨 하면 아직 미혼인 거 뭐 다 아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62세까지 결혼을 안 해? 비혼주의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그럴 수 텐데 있죠. 전혀 아니라고 네? 합니다. 그럼 김장훈 씨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결혼주의자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결혼하고 싶어 하긴 그렇죠. 해요? 어쩌다 보니까 40이 넘어가고 또 어쩌다 보니까 60을 넘게 됐고 그래서 혼자 남아 있는 것이지 네. 내가 결혼 안 하겠다고 생각하거나 비혼주의자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들을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속 어머니. 터지죠. 네네. 그래서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우리 집 막내인데 대를 이어야지. 그랬더니 김장훈 씨. 보통 우리 이럴 때 네. 네가 우리 집 장손인데 대를 이어야지 할 때 되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막내인데 대를 이어야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분의 말이 더 재밌어요. 내가 왕족인가요? 왜 대를 이어야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야, 이것도 유머와 또 개그감으로 어머니 말씀을 받아쳤는데 그래도 어머니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듣진 않았나 봐요. 뭔가 노력을 한 것 같은데요.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나 소개팅 했는데 루마니아 여자야. 대갈성렬이라고 스케이트부 감독이 캐나다에서 루마니아 여자를 한 거야. 엄마한테 이제 물어봤어. 엄마, 루마니아. 너 소개팅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근데 좀 멀어요. 그랬더니 어디? 저기 처갓집이 한 8,000km 정도 어딘데 루마니아 때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예, 루마니아 사람들이 참 목가적이다. 참 착한 사람들이야. 좀 멀면 어떠니? 부레시티 직항 있잖니. 나 60살 때 엄마가 근데 양치하고 잘. 나 60이야 엄마. 대박 사건. 야,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김장훈 씨의 재치, 유머 감각이 보니까 어머니께 물려받은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런 이제 말솜씨, 재치 이런 게 DNA 유전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어머니가 상당히 입담이 또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김장훈 씨한테 그대로 내려와서 요즘에 김장훈 씨가 또 재발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장훈 씨가 저렇게 막 결혼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네. 바로 옆에서 현실적으로 한마디를 딱
보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네. 김장훈 씨의 친한 동생 배우 이훈 씨인데 어머.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제가 30년 전에 라디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스페셜 DJ로 김장훈 형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일부러 다 그랬대. 너무 즐겁게 잘 끝났어요. 2부를 해야 되는데 장훈 형이 사라진 거예요. 생방 중에 사라졌어요. 진짜로? 근데 웃긴 건 감독도 이유를 모르고 작가도 이유를 모르고 나도 이유를 몰라요. 형 그때 왜 갔어? 기억났다. 나 그때 밖에 잠깐 담배 피러 나갔는데 싱크홀에 빠졌던 것 같아 내가. 그때 진짜 내가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증언을 하나 더 보태면은 진짜 우리가 하다가 잠깐 쉬어가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시간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장훈 형이 쓱 저한테 와요. 네. 그러더니 영만아 왜요 형? 형 갈게. 나 농담하는 줄 알았어. 야, 이거는 야. 쉬지 말고 쭉 가자. 농담이 아니라 진짜야. 나 갈게. 형 그럼 잠깐만 PD한테 얘기해. PD한테 얘기하지 마. PD한테 얘기하지 마. 난 농담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중에 난리 나서 김장훈 씨 어디 갔어요? 저런 엉뚱한 면도 있지만 이제 루마니아로 소개팅 가서는 엉뚱한 모습 보이지 말고 진중한 모습으로 또 마음을 또 사로잡아 보시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좋은 소식 뉴스파이트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머나? 손담비 씨 오랜만에 이름이 나왔는데 손을 들어준 법원이라면 하재근 평론가님 뭐 손담비 씨가 법적 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손담비 씨의 현 가족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손담비 씨가 이규혁 감독이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 대표였었죠. 아주 유명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규혁 감독하고 그 빙상 예능에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어서 2022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네. 그 결혼과 더불어서 손담비 씨가 빙상계 로열 패밀리의 며느리가 된 거였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규혁 감독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이었고 네.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이익환 씨가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 선수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시어머니 이인숙 씨는 피겨 선수 출신이고 와. 또 시동생 이규현 씨는 올림픽 피겨 국가대표 출신이면서 손담비 씨 결혼할 당시에 코치로 활동했었습니다. 진짜 빙상계의 로열 패밀리라는 표현이 하나도 과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이제 가게 이 손담빈 씨의 시대의 얘기 이제 어떤 그 구성 면면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원초적인 궁금증 법적 분쟁을 손담빈 씨가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바로 아까 가족관계도에서 보셨을 텐데요. 이규현 씨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지난 2022년 9월에 손담비 씨의 시동생인 이규현 씨가 구속이 됐었습니다. 어머.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라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성폭행하려 한 혐의?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1월에요. 성폭행 미수, 성추행, 불법 촬영 이게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어머머.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실형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기사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기억날 듯 또 하기도 하요 진짜네. 네. 그런데 이 기사에 이제 일부 악플러들이 손담비 씨에게 좀 모욕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댓글을 달았던 겁니다. 아이고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시동생의 범죄가 그러니까 손담비 씨 시동생의 범죄가 손담비 씨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악플을 달아요 저 사람들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연자제라는 건 없죠. 남편의 일도 아니고 남편의 가족에게 생긴 일까지 손담비 씨를 비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 행위다. 라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경멸적 표현을 썼고 이게 욕설에 가깝고 이 손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하면서 네. 한 명에게 30만 원, 한 명에게 20만 원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법원이 저 악플 손가락 잘못 올리는 사람들한테 일단 죄가 있다고 판결한 건 다행이긴 한데 최진영 변호사님 손담비 씨는 애초 저 사람들한테 못된 사람들 홍군형 내주세요 2,300만 원의 손해배송을 걸었는데 이거는 액수가 너무 턱없이 낮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그 모욕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위자료는 인정하면서 그 손해 금액이 2,300만 원 청구했는데 거의 5%도 되기 어려운 50만 원을 청구했는 것. 이게 왜일까? 저도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아하. 근데 잘 명확하게 봤더니만 여기가
허위 사실 내지 사실 적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은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형이 높습니다. 금액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 욕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그 사실 적시 내지 어떻게 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이란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도 적게 인정한 것이 저는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 네. 지금 손담비 씨가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지는 아직까지 있지 않았습니다만 네. 원인 자체로서 불법 행위인 것은 인정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그 손담비 씨의 그 명예가 일정 부분은 회복이 됐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멸적이고 인격적 침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이 정도인 것은 법원 내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그런 면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재문 교수님, 네. 손담비 씨도 이제 이 선고 내용, 이 소송 결과 이제 들었을 거, 뭐 본인이 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혹시 입장 같은 거 나왔을까요? 입장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손담비 씨가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오랫동안 깊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소속사의 공식적 발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2022년 9월경에 손담비 개인을 향해서 네.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법원은 네.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네. 손담비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승소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선고 결과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선고 결과 나와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혹시 이제 이 손해배상 액수에 이제 불만이 있어서 항소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회에 이거 함부로 손가락 놀렸다가는 이런 처벌받는다는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또 판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에? 제목만 봐도 조금 이거 뭐지? 무슨 상황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담 아나운서. 이게 결국 두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만 들어도 결말이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그쵸. 걸 아마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비극으로 치달은 이야기입니다. 어머? 영상 보면서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골목길을 빠져나온 한 남성이요. 쫓기듯 황급히 달아납니다. 어머. 한 편의점으로 이 남성이 들어가는데요. 네. 들어간 이 남성을 보시면요. 몸과 옷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어머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는 굉장히 두려운 듯 가게 문까지 잠그는데요. 어머나. 누군가 따라오나 걱정이 되는 것 같죠. 허허. 그리고는요. 이 편의점 창고로 가서 몸을 숨기고는 저렇게 빗자루까지 들어보이면서 경계도 합니다. 어머머. 대체 이 남성 누구에게 쫓겨서 이런 행동을 보인 걸까요? 아니 딱 봐도 지금 보세요. 지금 소매돈 민소매 속옷에 반바지 차림의 속옷 아마 속옷 같은데 지금 거기에 지금 피를 온몸에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 지금 두려운데 쫓기고 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쫓기고 있으면서 반바지 입었잖아요. 네. 심지어 맨발이었습니다. 어머나. 얼마나 경황이 없었으면 그렇게 도망을 갔겠어요. 이 추운 날. 그렇습니다. 쫓아간 사람도 다른 남성인데요. 네. 한 남성이 쫓아오자 그걸 피해서 도망을 간 건데 이유인 즉 20대 남성이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는데 함께 누워있던 이 남성, 지금 쫓기는 남성을 발견하고 어머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니 물론 저 도망간 남성이 잘못은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최진영 변호사님 사람 얼굴에 지금 혈흔 피가 날 정도로 지금 폭행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지금 실제로 이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물론 1차적인 조사가 다 끝났을 건데 네. 지금 그 구속영장이 됐다고 하는 사실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이와 지금 같은 체포되는 상해를- 과정이네요. 네, 네네. 상해를 입혔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소명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결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 넘기기까지 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없든지 네.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 정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피해 상황을 봤을 때는 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허. 죄를 사실 인정되는데 딱 잡아댄다. 구속과 어떻게 보면 형이 높게 나올 가능성 예측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혹시요 그
함께 있던 손정희 변호사님, 함께 있던 이제 물론 폭행을 저지른 그 폭행 남성은 이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는 없는 범죄긴 한데 혹시 이제 그 자신의 여자친구 옆에 저 남성이 누워 있다는 이유가 돼서 이제 폭행을 심하게 저지른 거잖아요. 혹시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 상황이 되게 만들어진 원인이 저 여성이 혹시 어떤 그러니까 부정한 행동,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 거는 원인이 안 되나?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동기가 어떻든 간에 강력범죄로 타인에게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다만 판사가 양형에서 어떤 참작할 사유를 고려할 때요. 우발적인 범행이었는가, 계획적인 범행이었는가, 범행 동기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떤 과실로 이런 어떤 오인이나 감정적으로 격분할 사정들이 있었는가를 모두 두루두루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동기도 비난 동기가 있고 또 참작할 동기가 있는 만큼 전후 사실관계를 잘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 그러면 손정희 변호사님, 이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인간은 나 흉기 같은 거 도구 일절 사용 안 했어요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맞은 사람 피해자는 이 흉기에 지금 공격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편의점에 도망쳐 갔을 때도 온몸에 지금 피가 있었고 혹시 그 진술 과정에서 서로가 엇갈리면 현장에 있던 여성의 진술도 혹시 중요하게 참작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목격자의 진술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는데 흉기 사용 여부는 특수상해가 되느냐 일반 상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형량이 같고요. 달라져요? 그리고 흉기로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준비된 흉기냐 아니면 그 공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했느냐도 이 범행에 관한 어떤 범죄 성립 여부, 양형에 있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역할이고 그 상황에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도 청취해야 되고 양쪽의 의견 중에 누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느냐도 따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물론 저 범행을 저지른 인간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하겠지만 폭행, 범죄, 이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법이 살아있다면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니 북한에서 존엄이라고 불린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손정희 변호사님 삽 들고 지게차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좀 잘 상상 안 되는 장면이긴 한데요. 지난 5일에 있었던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 러시아 파병군 추모 기념관 건설 현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인데요. 이 추모 기념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처음 조성되는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이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았다고 하는데 그래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네. 지금 삽을 직접 들고 땅을 파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습이고요. 지게차에 올라서 나무를 옮기는데도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급기야 지금 지게 같은 것도 직접 손수 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에 주변 수행원들이 놀라서 달려오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저거 진짜 딱 봐도 시쳇말로 이거 짜고 치는 거 솔직히 이제 존엄이라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 이거 뭐 직접 나무 옮기고 뭐 이렇게 막 으쌰으쌰 너무 이거 사전에 좀 각본 있는 거 아니에요? 백두혈통이 어떻게 삽까지 들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들과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약간의 프로파간다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대는 본인이 잡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거 보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안전수칙 위반이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저게 김주혜도 타고 있다면서 김주혜도 결국 저 앞에 타고 있는 앞에 부인이 아니고 지금 딸을 저렇게 계속 언론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딸 주의 양을 이젠 주의 양이라고 부르기도 주의 씨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후계자로 사실 삼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 과연 아들이 아닌 딸을 주애를
차기 지도자로 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 아하, 싶은데요. 네. 아직 모든 것이 베일에 쌓이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맞아요. 사실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장면을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설주가 그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그동안 김주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리설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비켜주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반해서 가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느 정도 김주혜 부각이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결국 이제 로얄 패밀리 즉 김정은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일종의 김주혜의 우상화와 함께 김정은 가계 우상화의 시발점으로 볼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김주혜를 부각시키려는 걸로 아마 전 세계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재문 교수님, 최근에 공식 석상에서 김주혜가 아버지인 김정은 위원장 볼에 와 너무 이제 뭘까 이 볼 뽀뽀하는 모습 보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체제의 불안정성, 불안감을 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체제의 불안정성 이게 다정해 보이지만 여느 가족처럼 다정해 보이지만 이게 오히려 체제의 불안정성, 불안감을 오히려 이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장면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부터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긴급 체포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다. 향후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북한 입장에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직접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잡아왔잖아요. 네. 그런 일이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럼 북한 입장에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김정은에서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협의가 네. 필요할 텐데 그럴 가능성을 저희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게 떨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도 온갖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럼요. 해킹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 그럼요. 막 코인 같은 거 다 빼가고. 네. 그걸 빌미로 해서 충분히 트럼프가 행동에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형태로 보여지고 네. 본인이 유고시에 누구에게 넘어갈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김주혜에게 저런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든지 지나치면 부족하면 못하다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지나치게 행동하다는 건 불안감이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대비를 잘 해야겠다. 만반의 준비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